뭐 검찰 권력이 간이 배 밖에 나왔으면 뭐 배 밖에 나온 간은 자르는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조국 수혜는 불편해하는 어떤 권력기관이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다. 예, 오늘은 박수근 대표님 모시고 조국 대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근 대표님입니다. 저는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고요.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공동대책위원회 또 공동대표도 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직업이 공동대표 아니냐 하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진 않고요. 예, 조국 대전이라 불릴 만큼 우리 사회가 홍역을 알았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느꼈던 소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예, 한 네 가지 정도가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셈이죠. 2달 반 동안 뭐 모든 국민들이 홍역을 알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이 강남에 사시는 그 10% 안에 있는 다만에 있는 분들 이 삶이 대략 그러리라고 우리가 짐작도 하고 또 뭐 거기 그 이른바 입시 과정에서 스펙 쌓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다는 거 뭐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랬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저도 깜짝 놀라는 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저런 정도냐 그 민낯을 보게 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깜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이 언론들 뭐 기레기 했는데 진짜로 기레기구나. 이 뭐 이른바 능력도 없고 투지도 없고 그다음에 진정성도 없는 그 뭐 지난번 조국 장관 그 기자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열 몇 시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세상에 저 안 된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그러고 저 기레기들 별 실력도 없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이 검찰 권력이 힘이 너무 세져 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 권력이 저렇게 힘이 세지면 이른바 법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도 저렇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당하는데 일반 뭐 평민들은 오죽하겠냐 하는 이런 공포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검찰 권력이 간이 배 밖에 나왔으면 뭐 배 밖에 나온 간은 자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막 다 알고 있던 짐작하고 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 기득권들 참 집요하구나. 말하자면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실망과 분노 이런 냉소에 편성해가지고 철저하게 말하자면 기득권 구조를 유지온전시키기 위해서 총단결 해서 총궐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또 우리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굉장히 또 집요하게 진행되는구나라는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시도록 하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평등 문제들이 좀 나타나게 됐는지. 제일 큰 게 아마 자산 불평등 문제잖아요.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한 분인데도 뭐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데다가 그 수십억의 재산 외에도 더 가지려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뭐 어떤 또 말하는 사람들 투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자산 불평등 현상이 심하다. 굉장히 심각한. 두 번째로는 이 교육 불평등 문제도 뭐 10% 다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또 전문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서 이 신분의 그 대물림이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쓰는 편법들이 여타의 대다수 말하자면 민초들, 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게 뭐 이제 헬조선 말하자면 이생망의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 불평등, 자산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뭐 조국 대전 2달 반 동안에 굉장히 비정규직 문제 심각했지만 제대로 사회적인 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거의 제껴지는 실종되는 그 의제가 실종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과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아마 느끼는 감정들은 기본적으로 실망. 사실 실망은 모두 다 거의 공통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불만을 넘어서 분노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거다가 압도적으로 또 많은 지배적인 정서가 뭐냐면 냉소. 그러면 그렇지 이런 정도의 냉소, 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과정들은 역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회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회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는 건 해결의 과제를 찾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이 사실 다시 되살아나는 빌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국민들이 광범위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냉소에 기반해 가지고 더 사회를 갖다 올바른 방향 계획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빠꾸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총궐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등 적폐 정치 세력들, 거기다가 조중동 등 적폐 언론들,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른바 극우 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거기다가 각계각층에 포진돼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총단결해 가지고 이 국민들이 가지는 광범위한 실망과 분노와 냉소의 이 정서에 기반해서 완전히 촛불 이전의 세상으로 바꾸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업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려다 적폐 세력들만 살아났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나 이런 데 제기되는 부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서초동 촛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다. 말하자면 촛불 항쟁 2기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커다란 촛불을 만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 태진 촛불 때 하나로 모여졌던 촛불 시민들이 흐름이 조금 의견이 갈리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조국 수호를 축으로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 절박성 때문에 서초동에 운집했던 수많은 열기,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 촛불광장에 함께했던 상당수의 그런 촛불 시민들 중에는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조국 수호에는 불편해하는, 사회 불평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겠죠. 불편해하는 이런 분들도 꽤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또 조국 수호도 좋고 검찰개혁도 좋지만 이 밑바닥 민중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는, 이게 말하자면 사실 그 지점일 것 같은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실 이번 조국 대전이 실제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 보수 정치 세력과 이 개혁 세력과의 어떤 충돌이라기보다 검찰과의 충돌 양상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검찰 권력이 이른바 임명된 권력이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국민 주권자의 뜻이 반영 안 되는, 간접적으로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너무나 비대해졌어요. 너무나 커져가지고요.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 괴물이 돼가지고 선출된 권력과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선출된 권력 약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덤비드는 이런 양상이 돼버렸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예전 군부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검찰 권력의 연을 보면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따까리 노릇을 한 거잖아요. 이른바 육법회,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알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육법회란 게 뭐냐? 육사가 대장하고 밑에 따까리 내지 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법대 출신들, 이렇게 하는 게 육법회라고. 굉장히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 유행하던 용어였어요. 젊은 분들은 잘 아마 이런 부분을 처음 듣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찍소리 못하고 말하자면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그 다음에 따까리 노릇이나 하던 자들이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이른바 비밀 정보 조직들이나 이른바 그 군사 세력들, 군부 세력들을 퇴출시키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됐다. 그리고 더 연을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앞에 일제시대부터 아마 그슬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검찰이요? 예, 그럼요. 일제시대 때 이 말하자면 권력의 중요한 매개가 어디가 있었냐. 물론 총독부지만 권력을 작동하는 방식으로는 그 특고, 고등계 행사들 중에 특고라고 하는 그런 그 독립운동 고용, 고등계. 예, 예. 그 노덕술 같은 사람들이 거기 특고의 핵심 멤버인데요. 거기서 특고에서 그다음에 해방되고 난 뒤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이른바 특무대. 특무대에서 그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 안상까지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4.19 혁명을 통해서 특무대 세력들이 다 끝이 났는데 다시 5.16 쿠데타로 엎어치게 하면서 등장한 게 뭐냐? 바로 특무대, 특고 세력들하고 특무대 세력들하고 기타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중앙정보부. 김종필. 예, 박정희, 김종필이 만드는 거지요. 예, 김종필이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같이 만든 겁니다. 중앙정보부가 온갖 그 악패, 온갖 난장판을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권 유린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박정희 암살되고 난 뒤에는 이제 보안사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권력기관 중추가 보안사가 역할을 했죠. 박정희 암살되고 난 뒤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보안사 세력들이 중앙정보를 접수해가지고 안기부로 바뀌었죠. 예. 안기부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국정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안기부 국정은 거의 같이 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안기부 쪽이 이제 중심을 역할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안기부 부장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이랬죠. 그때 검찰 말하는 하수인으로 같이 참가했는데 안기부의 공작 이 사령탑 코디 말하는 지휘부 역할이 율민주항쟁으로 걷어낸 거잖아요. 민주정부 이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걷어내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대검이 검찰공안부가 대검 특수부가 검찰총장이 이제 역할을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는 이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은 검찰 개혁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정권의 선출된 권력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집단적 이 이기주의를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하면서 권력 집단화되는. 그래서 권력이 커진 거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돌아가시게 만드는 것까지 한 거예요. 공작을.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검찰 권력이 가속화되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사실은 상부 상조를 한 거죠. 공조를 해가지고 권력을 쉐어한, 공유한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의 개입을 일정 정도 걷어내니까 그러면 좀 성찰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주권자들에게 충성하면서 말하자면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갖고 흔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아주 권력 대쟁투를 벌린 선출될 권력의 약점을 잡고 권력 쟁투를 벌이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권력기관이라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다. 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민들한테 승복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국민을 농락을 하고 있는 거.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하위 언론들. 예, 그 지점인데요. 사실 이번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뭐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긴 했지만 이보다는 더 그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았었던 언론 적폐 문제가 사실 언론 적폐 굉장히 한 번 더 절감하게 된 건데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악보를 이제 검찰 악보입니다. 검찰 악보, 검찰이 쓴 악보에 따라서 원래 지휘자 그러잖아요. 이 지휘하다가 탁 지적을 하면 저 연주를 하고 이쪽 탁 지적하면 연주하듯이 단독이라고 하면서 하나 딱 던져주면 거기서 단독이라고 보도하고 요 딱 던져주면 다른 언론이 또 보도하고 하면서 검찰이 그리는 악보 대로 그냥 그대로 이 언론 기관들이 말하자면 받아쓰기 방식으로 검찰의 악보대로 연주하는 그런 그림이 된 거다 이래 보고요. 이 와중에 이제 또 적표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른바 기자실 출입 부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자실 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론과 그 다음에 권력 간에 이번 경우는 이제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이 된 거고요. 말하자면 국민들 시각으로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거꾸로 검찰의 시각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조정하는 말하자면 이 프로파간다하는 수준의 그런 이 방식의 보도를 해왔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님 민원연 저도 뭐 민원연 대표 한 10년 했는데요. 그래서 대략 언론들이 너무 받아쓰게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번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어느 게 옳고 그르고 그런 검증하는 취재 검증을 잘 안 하는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서 그걸 특종 내지 뭐 단독 이렇게 단독 경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층 취재해서 옳고 그르고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이런 이 적폐가 언론 적폐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아베 규탄 아베 관련 보도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요 언론들이 제대로 심층 취재해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는 뭐 이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중계방송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스피커 큰 쪽의 그런 걔네대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베 할 때 보니까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보도하는 거라든지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지만 이 경우는 더 심해가지고 출처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주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자료들을 단독이랍시고 하면서 보도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검찰의 언론 조작, 언론 플레이에 그대로 봉사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뭐 저널리즘의 제로 상황이 돼버린 거다. 거의 집단적 광기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저널리즘의 그런 대실종 사례, 대붕괴 사례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좀 국면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불평등 문제죠.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그리고 이 정권 내지 금융 불로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중과세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라거나 또는 다른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한다거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자 감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불평등을 획파하기 위한 그냥 조금 개선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불평등은 이미 혈조성과 이생망의 수준이 됐다. 그리고 거의 좀 더 확대 강화되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돼 있는 이생망이라는 게 절망 아닙니까? 예, 절망적인 상황이 돼 있는 건데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은 그냥 조금 개선하는 거로 안 된다. 이거는 획기적으로 획파하는 방식으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일단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하기 위한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 가장 우선 시작되는 게 비정규직 이 차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와 이 말하자면 처우 개선 이런 쪽에 획기적인 그리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심각한 게 또 산재직업병
완전 비정규직한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이라도 건져야죠. 예, 건강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모든 국민들이 이 불평등 굉장히 심하고 이건 도저히 이대로 그냥 갈 수 없다라는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실제로 앞으로 정치가 또 사회운동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 교육 불평등 문제는 역시 중요한 게 저는 특근 학교를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시 살려서 입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우리 후계자들에게 참 재미있게 자기 삶을 이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교육 불평등에서는 첫 번째 하나는 특목고 내지 특권학교들을 써야 된다. 두 번째, 이게 뭐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이 스카이 리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스카이 리그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절대 다수의 우리 이 청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겉돌게 만드는 사회적 그런 이 말하자면 이 여력들이 사회적 에너지 자원들이 편중되게 투자되고 있는 건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획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프랑스 경우도 6.8혁명 이후에 프랑스 대학들 다 소르본느 대학 폐지하면서 1대학, 2대학 이렇게 간 거잖아요. 서울대 우리도 폐지해야.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대, 고대도 다 계열화 시켜야 된다. 번호로 매겨야 된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철폐하고 지방대학, 지방국립대부터 지방대학들을 대폭 재정 지원을 강화해가지고 지방대학을 제대로 특성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공영형 사립대학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립대학이 이른바 이윤추구, 사학재벌들이 이윤추구 장소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법적으로 맞게 공익기관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 대학을 그렇게 서열화를 철폐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대학이 그렇게 서열화되는 것들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른바 좋은 직장,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기자, 그리고 연구자, 이런 등등의 이른바 안정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들에 대해서 스카이 편중 현상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스카이 안에서도 또 의대, 법대 간에 하고 다른 과 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서열화 심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말하자면 전문직으로 입직 경로라고 합니까?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경로들을 공공화해야 된다. 공정화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화돼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이런 상황이 사회적 모순이 더 강화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입니다. 이른바 특권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특권학교 철폐, 그 다음에 대학 과정에서의 이 말하자면 서열화 철폐, 그리고 입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되면 그 전문직들하고 육체노동하는 노동자들하고 차별이 그렇게 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생기는 온갖 교육의 제도상의 그런 불평등 내지 특권 문제가 나고 모순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맨정신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서민 대중들이 90% 넘는 서민 대중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먼저 다음 후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저는 사실은요, 이번에 조국 장관이 중간에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조국 장관이 그냥 사퇴하면 저는 완전히 촛불 정부가 식물 정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검찰 권력이나 적폐 세력들이 총글기에 그냥 완전 식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서초동 촛불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게 강력하게 타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이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서초동 촛불 덕분에 이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뭐 굉장히 전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그럼 후임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저토록 참 제가 뭐 수십 년간 봤지만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표창장 가지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까지 먼지털이도 이렇게 먼지털이 하는 거 세상에 뭐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목표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수처, 옛날에 고비처라고 됐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못하게 하려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못하게 하려고 권력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 집단적 그런 그 목표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조국 장관 후임으로는 더 확실한 계획을 할 사람, 더 확실한 사람을 말하자면 비검찰에서 당연히 비검찰이어야 되고 더 확실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더 말하자면 이 조국 장관 실어가지고 밀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예, 그런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제가 사람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시기한데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 좀 이미지 개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요. 예,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인사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 때 뭐 하셨어요 하고 가볍게 지적을 한 적이 있죠. 실제로 사실은 좀 제대로 더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후과를 자신도 피해를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 권리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민주화를 더 확실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공수처 설치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은 이번에 사실은 공수처 설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 내에서도 회의론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야당에서도 일부 또 회의론들도 있었어요.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한당 빼고요. 자한당도 뭐 하여튼 자한당 야당 말고요. 다른 야당들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문제든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그리고 다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검찰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한편 확신이 잘 안 서는 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검찰 개혁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이론의 여지 없이 만들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검찰은 검찰 개혁 못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이 바라지 않는 방향 쪽으로 거꾸로 검찰 개혁 확실히 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른바 역사에 보면요. 역사의 간지라고 합니까? 본래 역사 플레이어들이 역사의 간지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원하지 않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장난질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간지에 의해서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 이번에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찰 권력은 못하게 하려고 난리쳤지만 검찰 권력이 그렇게 난리치는 바람에 도리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 확실해야 된다. 만약 여기 어느 정치 세력이든지 검찰 개혁 못하게 방해하고 못하게 되면 그건 아마 국민한테 팽당할 거다. 설치 문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그건 다시 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건데 다만 이 수수는 어떠냐? 수수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10월 말 11월 초에 하자라고 우선 처리하자고 하지만 그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갈 때 선거법 공직선거법하고 이른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권이 하나의 패키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합의된 게 어떻게 합의돼 있었느냐.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리고
그 우선 순서를 공직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공수처법 처리한다라고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합의가 돼 있는 걸 지금 바꾸려고 하면 다른 야당들이 동의가 안 되는, 그럼 다른 야당들이 동의가 안 되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패트트랙이 이제야 이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이제 시한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10월 28일부로 그 공수처 관련 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이제 이 기한을, 법적 기한을 다 거친 거고요. 그리고 11월 27일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패트트랙에 그려놓은 게 이른바 기한이 다 만료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없나요? 물리적으로 막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막으면 그 갱이들 동원해가지고 그 의사 방해를 걷어내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뭐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 막게 되면 또다시 그 행사법으로 처벌되는. 어차피 저 앞에 그 봄에 지금 저 59명 자한당 의원들이 지금 저 걸려 있는데 안 받고 있지만 저는 뭐 그것도 아마도 검찰이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그 조국 장관한테 저 난리를 치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부인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기소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증거 확보돼 있어요. 그 출석 안 한 대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들이 아마 자한당 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또 아마 그 짓을 하진 못할 거다. 그래서 하면 뭐 가중처벌 될 테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현재 지금 야당의 협조를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과 패키지로 같은 날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부분은 12월 초에 예산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처리하면 아마 뭐 그는 역사의 간지에서 처리되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위 진보 진영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투트랙 전략입니다. 하나는 이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이번 그 조국 대전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절실한 과제로 이미 부각된 이 그 계획과제, 적폐 청산하는 이 과제를 여전히 함께 들고 나가면서 그 바닥에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적폐 세력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얻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사회적 불만에 응답을 해서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동 촛불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셨던 분,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 찬성하지만 조국 수행을 불편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더 중요한 게 사회적 불평등 해소하는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촛불 시민들을 모두 다 하나로 모이는 그런, 핵심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을 우리 촛불 시민들이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여튼 중요한 것이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이 말하자면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뭐 교육개혁 굉장히 같이 진행하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삶의 문제. 말하자면 참 이 민초들, 서민 대중들이 참 팍팍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 삶을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 또 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우리가 병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국 대전이라 불리던 이 사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전망, 이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